어떻게 보면 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사람 자체가 책이다. 그렇지. 사람 자체가 책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 책으로 책을 쓰고 있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런 머릿속으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게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뒤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뭔지 이거 뭘까요? 만년필. 네, 볼펜인데요. 와, 제가 멋지다. 이 볼펜에 제 이름도 새겨줘요. 이 볼펜을 뭐라고 하냐면 토킹 피스라고 그래요. 토킹 피스. 무슨 뜻이냐면 이 볼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권리가 있어요. 알았죠? 아, 이거. 자, 여러분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이 볼펜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말할 권리가 있어요. 이 볼펜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 들어줘야 될 시간. 아시겠죠? 합의돼요? 이거 이해됐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토킹 피스로 여러분의 말할 권리를 부여하고 또 선생님 말할 권리를 함께 부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서 아마 촬영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뭐 어떻게 찍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오늘 선생님에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페이스북인데. 예. 말할 권리가 없으면 말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할 권리를 좀 부여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선생님의 책 목록에 보면 서문에 보면 아름다운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제 글을 소개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 책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단 이건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패스하면 돼요.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돼요. 그러면 전체 돌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예요. 그 대신 원칙은 누구나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진행에 걸려갑니다. 혹시 생일이 1월달 이상? 오! 1월 며칠이요? 2일이야? 와, 빠르다. 선생님이 1월 27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 정민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볼까요? 승민이부터. 자, 토킹 피스니까 토킹 피스를 갖고 있는 친구만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오늘 이 사람 책에 참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기대하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아, 잠시만. 이제 자기소개하고 저는 누구인데요. 시작. 고등학교 1학년 5반 예.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행복한 인생 속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인생 수업이 뭔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다. 저는 1학년 3반 이정남입니다. 저는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즐거운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좋은 대로 막 지금 읽고 있어. 좀. 네. 다음. 저는 1학년 7반 이기호선 선생님입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 얼굴 좀 보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생님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거든. 이 책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아, 그 이야기 벌써 들었구나. 고마워요. 선생님 보고. 선생님 보고. 그냥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 인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1학년 4반 한영석이고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선생님은 힘드실 때, 행복하셨을 때, 그리고 화가 나셨을 때 각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시고 해결하셨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 예. 다음에 우리 물어주세요. 예. 패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6반 정혜성입니다. 저는 진짜 행복한 인생 수업을 하고 싶고 뭔가 인생에 무한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답과 뜻을 찾아보고 싶고 그리고 남들의 인생을 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홍준명입니다. 아, 예. 제가 여기를 온 이유는 인생 수업을 듣고 제 인생을 더 좋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와, 멋지다. 네. 1학년 8반 민재입니다. 어,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학년 8반 김주은이고요. 요즘 자살 시도하려는 친구들도 많고 한참 청소년이고 고민이 많이 시기인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1학년 4반 신재형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지진대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토킹 피스 저한테 주실래요?
한 명 안 했는데. 패스 한 친구. 저는 1학년 2반 장교이고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행복한 인생 수업에서부터 제목에서부터 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자, 다 돌아갔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 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책은 한 30분 채 안 되게 짤막하게 제 살아온 50년 인생을 이야기할 거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저에게 또 다른 책의 내용들을 넘길 수 있는 질문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 책을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짤막하게나마 제가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저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7남매 6째인데 아들만 넷 있는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름이 우린 D자인 끝자인 용자 들림인데 아들들 이름들 헷갈릴까봐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셋째 아들은 뭘까요? 삼용. 어떻게 아셨어? 어떻게? 바로 위에 형 이름은 삼용입니다. 삼용. 잠깐, 진짜 실제로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이게 호적등본 들고 다니는데 보여줄까요? 네, 실제로. 그러면 제가 원래는 넷째니까 뭐 해야 돼요? 사용. 안사용보다 낫죠? 사용이가 될 뻔했던 저를 해용으로 만들어 주셨고, 어쨌든 이름을 안해용, 이상하긴 하지만 안사용보다 좀 나은 안해용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세요. 첫 번째 아버님과 결혼한 부인은 큰형, 큰 누나 놓고 바로 큰 형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하고 아버님 결혼해서 둘째 형, 둘째 누나를 놓고 이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저희 어머님이신데, 저희 어머님도 7살 때 외할머님이 돌아가셔서 8살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분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돈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전혀 문명이세요. 그런 어머님이 저 위에 형, 제 밑에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나이 39,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언제냐면 추석 날이었어요. 추석 날. 친구들은 추석이라 해서 다 좋아하고 막 할 때 저는 추석 3일 동안 장례 치렀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어머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리고 몸이 식어가는 모습도 기억나고 관에 넣고 땅에 묻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3개월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집안에서 병간호를 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나? 학교 갔다 왔는데 어머님께서 방 안에만 계시니까 용변을 그냥 옛날에 요강이라고 조그만 통에 이제 변을 보신 거야. 제가 오니까 막 와서 이걸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이 용기를 들고 나가면서 막 속이 상한 거야. 냄새나고. 그 엄마한테 투덜댔어. 아니, 엄마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마지막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를 때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던 설 전날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끝에쯤 저는 고아가 된 거죠.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살 데가 없는 거야. 아버님 사업도 실패했고. 그래서 동생은 친척집에 얹혀서 살고 형제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가방 2개 들고 자취를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거야. 먹고 살고 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낮에는 학교 갔다가 저녁에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책을 파는 일을 했어요. 책 판매하는 일. 근데 책 판매하는 일이 쉽지만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돈도 벌고 학교 다니고 했는데, 그해 아마 10월 달쯤 됐을 거예요. 등록금도 밀리고 방세도 밀리고, 그날 10월 말쯤 저녁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집에 일 갔다가 늦은 10시 반쯤 집에 딱 자취방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마치 인생은 꼭 동굴처럼 느껴졌어요. 끝도 없는 깜깜한 동굴을 그냥 헤매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동굴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해요.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우리 고향에 가면 이렇게 큰 강이 있어요. 여기 북한강처럼 큰 강.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밤 11시에 강가에 가 있는 거야. 이제 이만한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거야. 탁 서서 죽으려고 결심을 딱 하는데 갑자기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억울함이었어요. 저도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서 죽는다는 게 억울했고, 두 번째는 원망이었어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딱 그 순간 저 뒤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누구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혜영아 혜영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소리가 뭐냐면 혜영아 너 목사 돼야지 하신 거예요. 목사.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힘들 때 가장 위로받았던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 가시면서 항상 저를 데리고 갔어. 우리 엄마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장 멋져 보이는 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 손을 잡고 하면서 혜영아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목사 돼야 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혜영아 너 목사 돼야지 하는데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상황에 다시 자취방에 와서 누워 있는데 3일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죽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멍하게 있다가 3일 만에 학교를 가게 됐어. 학교를 딱 갔는데 갑자기 학교의 행정실에서 부르는 거야. 방송에 2학년 몇 반 안혜영 학생 빨리 행정실 오라고 달려갔지. 근데 분명히 행정실에 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등록금 밀리니까 혼낼 거라고 야단 맞을 준비를 하고 갔어. 근데 그날따라 행정실장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나를 부르는 거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행정실장이 그런 거야. 어제 어떤 아저씨가 학교를 찾아왔는데 너 밀린 등록금이랑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을 미리 다 내고 갔다는 거야. 내 대신 내준 거지. 누굴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 저는 학교 다니고 싶었거든. 근데 등록금 못 내면 학교를 못 다니는데 누가 내 대신 등록금을 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누굴까? 근데 이름 안 가르쳐주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일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 집 주인 아주머니가 또 불러. 총각 이리 와보라고. 또 저 아줌마 또 방세 내라고 또 들들 볶을 거 아니야? 하고 갔어. 근데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오늘 낮에 어떤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학생 밀린 방세랑 졸업할 때까지 날짜를 다 계산해서 다 방세를 미리 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웠어요. 너무나 막막했고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었는데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준 것 같아서. 근데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딱 떠오른 분이 계셨어요. 저를 가르치던 교회에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선생님 집에 찾아갔지. 학교 끝나자마자 싹 달려갔는데 마침 그분이 퇴근하고 딱 오셨을 때 그분도 시골에서 여유 있는 분 아닌데 그렇게 도와주시기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정말 고맙다고.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스님에게 그 은혜를 꼭 갚겠다고. 그리고 사실 내 너무 힘들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진짜 강가에도 갔고 힘들었다고. 그리고 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혜영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야.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마. 너도 너처럼 힘든 사람 도와주며 살아. 그런 거예요.
저에게는 그 스네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스네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38년이 됐는데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분이 내가 죽으려는 그 순간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살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야. 너무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어떨 때는 괴롭고, 누굴 만나는 것도 막 징글맞게 싫고, 그냥 방 안에 이제 한 달 동안 처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진짜 내 손으로 내 목을 졸라서 죽이고 싶어. 그때 두 번째 제가 자살 시도를 해요. 너무 힘들었어.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내가 힘든지. 그렇게 힘들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내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병명이 뭐냐면 우울증. 그리고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상담해 줬던 선생님이 내 우울증의 질병의 원인을 진단해 준 거야. 그 원인은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돌아가셨을 때 주위에 어른들이 와서 저를 이렇게 위로했어요. 혜영아, 울지 마. 너희 엄마 좋은 데 갔으니까 울지 마. 그랬어요. 저는 그 이후로 울 수가 없었어요. 왜 못 울으냐면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좋은 데 못 갈까 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동일하게 저를 위로한다고 한 말이, 혜영아, 너희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그런 거야. 그때도 전 못 울었어요. 왜? 내가 울면 우리 아버지 천국 못 갈까 봐. 그 이후로 힘든 일 너무나 많았는데도 꾹꾹 참았어요. 제가 그때 뭐냐면 아무리 슬픈 드라마나 영화 봐도 못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울면 우리 부모님 좋은 데 못 갈까 봐. 그렇게 참았어요. 그래야만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사나이 자식 울면 안 되잖아. 뭐 그런 거.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저에게 찾아온 우울증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상담해 줬던 선생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저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혜영아, 울어도 괜찮아. 너희 엄마, 아빠 지금 좋은 데 가셔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너 울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리 내서 울었어요. 막 우는데 1시간을 그냥 얼마나 대수동공하고 우는데 1시간 울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자살 시도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대학원이 나오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일찍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빨리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일구고 싶었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리고 싸우게 됐고,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 커졌고, 소리가 커졌고, 막 싸우다가 제 아내가 임신했는데 첫 애가 그 충격으로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많은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아내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난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인생에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엄마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좋은 가정 일구며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두 가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이별을 통보받고 이혼을 통보받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어. 근데 죽으려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결혼 줄에 서준 그분이 기억이 나.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가서 정말 울면서 6개월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혼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해줬던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줬어요. 혜영아,
이혼해도 괜찮아. 너 목사 안 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너답게 살면 돼.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내가 살아야 될 용기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다시 그러면 내가 뭐 하면 살까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내랑 또 노력해서 6개월 만에 다시 합치게 됐고 그렇게 갈등 겪었던 아내랑 지금까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3번의 자살 시도 또는 자살을 생각하고 했던 그 경험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 덕분에 또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공부하고 마지막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저의 논문 주제가 바로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떻게 예방할까를 관련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해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잊고 우리 가족이 한 1년 동안 외국에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결단해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라는 나라에서 1년 동안 살다 왔어요. 인도로 가게 됐는데 인도로 가서 한 1년 동안 쉬면서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놀면서 보내고 싶어서 인도로 갔는데요. 제가 인도로 가고 나서 2달 후에 그때가 성탄절이었는데 12월 25일 날 그때를 기점으로 우리 딸이랑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바닷가 옆에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 숙소를 예약하고 들어가기 하루 전날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왔어. 자기 집이 비니까 자기 집에 와서 좀 있어 달라고 부탁 온 거야. 고민했지. 그 집 갈까 아니면 숙소 한 호텔로 갈까 고민하다가 호텔은 돈 드니까 그 집에 가서 그냥 일주일 있다 오자 하고 취소하고 갔어. 근데 12월 25일 날 여러분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어요. 쓰나미라고 큰 태풍이 몰려왔는데 그것이 내가 살던 인도 마을까지 덮친 거야. 근데 그때 덮친 장소가 어디냐면 내가 예약했던 그 호텔이야. 그 호텔에서 내가 만약에 머물렀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 안 돼. 근데 그 호텔에 머물렀던 사람 중에 무려 2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그 인도 마을에 약 500명이 물에 덮쳐서 어부들이 물에 빠져서 죽은 사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는 이게 계급이 있거든. 계급이 있어서 그때 죽은 사람들은 어부들인데 어부들은 계급 중에 제일 낮은 계급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가촉이라고 그러고 천민 중에 천민이야. 근데 인도는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높은 계급은 아래 계급의 사람들의 시체에 손도 안 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체가 그냥 썩어 냄새가 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 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몇 명들이 모아서 그 사람들 시체를 치우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시체를 본 적이 없어요. 500여 명이 죽었으니까. 인도는 더운 나라인데 금방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인도는 어떻게 시체를 처리하냐면 다 불을 태워요. 화장을 하는 게 전통이야. 그래서 500명의 시체를 장작 다 구해가지고 매일마다 불 태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시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 줄 아세요? 어떤 경우는 시체가 타다 보면 뻥! 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인지 알아? 내장이 터지는 소리야. 그 500명의 시체를 태우면서 그분들 다 장례 치러드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요. 왜냐면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날이 성탄절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눈앞에서 쓰나미가 덮쳐서 교인들 중에 80명이 쓸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죽어갔어. 그 모습이 아직도 남았어. 이분은 그 일이 있고 나서 6개월 동안 말을 못해. 실어증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일을 겪으면서 인도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도 그 경험이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을 인도에서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말고 딴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인생이 긴데 인생 2막을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교회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사회복지사 일도 하다가 우연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떴어. 근데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지금은 선생님은 5급 사무관으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자살 학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 왜 제일 많을까? 커서. 맞아. 학생 수가 제일 많아서. 경기도가 제일 많은.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 학생들 중에 무려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중에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자살해요. 올해 벌써 초등학생 2명이 자살했어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그리고 자살 시도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려와 있어요. 올해 보고 중에 하나는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교 운동장 복판에서 노끈으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들고 죽겠다고 소리친 거야. 죽을 거야! 그 다음날 그 학교를 갔어요. 그 아이를 만났어. 초등학교 4학년이야.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보면서 물었어요. 얘, 너 왜 죽으려고 했니? 그의 대답이 뭔 줄 알아? 그냥요. 왜 힘들었어?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하고 이야기하니까 걔가 툭툭툭 던지는 말을 종합해 보니까 얘는 3년 전에 북한에서 탈북한 아이예요. 북한 이탈주. 중국을 거쳐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한국에 왔어. 여러분,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넘어와. 그리고 중국을 거쳤을 때는 진짜 험난한 일을 다 경험해. 죽을 돈 살 돈. 그리고 그 중에 10%가 안 되는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쉽게 한국을 못 들어와요. 그렇게 힘들게 엄마 아빠랑 얘가 한국에 3년 전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라고 정착금을 줘. 한 2천만 원 채 안 되는 돈을. 그거 가지고 그 돈을 미천으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까 물정도 모르고 일해야 될 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 얘는 늘 혼자 있게 됐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사는 말도 안 통하고. 그래서 얘가 작년부터 뭐 하냐면 손목에 칼집으로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달 전부터 엄마에게 부탁해요. 엄마, 나 북한 가고 싶어. 북한 보내줘.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얘는 그 힘든 걸 자해와 죽을 자살 시도로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스님의 생각에 너무 마음이 짠하게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 너 살아줘서 고맙다, 지금까지. 그 힘든데 여기까지 살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스님 도와줄게. 내가 없는 친구들 만들 수 있도록 친구들도 연결해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연결해줄게.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그 가정을 그 아이를 도와줄 사람 연결했고 그 아이에게 상담을 진행했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주위의 친구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손목에 자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볼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이런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바람은 스님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꼭 나이가 도움 받았듯이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꼭 만나도록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은 올해 나이 50 이제 딸이 올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마지막 꿈은 뭐냐면 시골에 내려가서 조그만 건물에다가 성인 유치원을 만드는 게 저희 마지막 꿈이에요. 성인 유치원이 뭐냐면 죽음을 잘 준비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또는 아니 젊은 친구들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죽음을 잘 준비하고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주는 일들을 제 마지막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행복한 인생 수업이 뭘까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친구들에게.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힘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자살 시도할 때는 인생은 동굴처럼 느껴졌다고 그랬잖아.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터널은 뭐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도 다 지나가리. 이 시기가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을 고민하느라 힘들지만 그 고민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손 내밀면 누구나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또한 여러분들도 그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여기 혜성이 있는데 손 한번 내봐. 우리 악수를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옛날 로마 사람들은 악수를 이렇게 안 했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대. 손목 잡아봐.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 인종차별. 놓치지 말자.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한 사람이 놓으면 떨어져. 근데 이렇게 잡아봐. 한 사람이 혜성이 손을 놔봐. 내가 잡고 있으면 붙들고 있는 거야. 이래서 로마 사람들 악수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우리도 누군가 손을 잡아줄 때 그렇게 잡아줘야 돼. 그 사람이 놓을지라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또는 인생이 아닐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짤막하게 선생님의 살아온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자, 오, 박수까지.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제가 그냥 쭉 이야기했던 인생을 여러분이 또 다른 인생의 책장을, 사람 책이니까 이 책장을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는 방법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 질문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질문에 대답하는 걸로 2차로 우리 사람 책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누가 먼저 했으면 좋을지를 결정 한번 해볼까요? 혹시 동생이, 여자 동생이 있는 친구 2명 있어? 오, 여자 동생 1명? 여기는 1명. 둘 중에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부터 먼저 하자. 아까는 저쪽 치고 했으니까 이쪽부터 하자. 자, 이건 토킹 피스니까 질문 거니까 여기서 해서 오른쪽 볼게요. 자, 질문. 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이걸 가르쳐 here and now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의미 없어. 과거는 지나갔어. 후회한다고 바꿀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시간을 잘 보내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는 말은 그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세월을 건져라라는, 낚시로 건지듯이. 시간은 금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 시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쌤 생각은 늘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선생님은 제가 매일 저녁에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결코 후회 없는 삶으로 마무리하리라. 왜? 내일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 이 하루는 선물처럼 다가온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님하고 아마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스님과 여러분의 만남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마지막이죠. 2017년 오늘 이날에 이 장소에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이것 외에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늘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막 주피주피 하지 말고 진짜 미친 듯이 노래방 가서 놀고,
그리고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요. 노력하다 보면 시간을 잘 보내는 건 아닐까. 선생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혹시 답이 됐나요? 답이 됐어요? 네. 자,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그 성 읽었는데 그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우, 정말, 이 굉장히 철학적 질문인데, 선생님이 많은 학교의 친구들한테 이 질문하는 친구 처음 봤어. 와, 멋지다. 선생님이 어떻게 믿냐면,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 뭐냐면, 자살 예방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을 잘 사는 비결이라 생각해. 왜? 우리 그런 게 있잖아. 사람들의 말 중에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 언제 할 때 가장 힘 있는 말이 될까? 죽기 전에 하는 말. 그걸 가르쳐 우리 뭐라 그래? 유언이라 그래, 유언. 유언의 말은 가장 법적으로 힘이 있어. 왜? 죽음을 앞두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서 늘 죽음을 잘 준비해서 사는 것이 현재를 잘 사는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것. 그래서 선생님은 늘 생각해. 뭘 만드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요.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뭔지 알아요? 알아요. 죽기 전에 하는 일. 그렇지. 내가 죽기 이전에 하고 싶은 것 3가지 아닌데 3가지 또는 5가지. 그것을 기록해서 하나씩 이루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옛날에 영화에도 나왔듯이 선생님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저희 버킷리스트 1번이 뭐냐면 선생님은 죽기 이전에 꼭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어요. 약 840km. 이 길을 44일 동안 걷는 코스가 있어요. 프랑스 리옹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걷는 그 길을 내가 완주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핸드폰에는 만보기가 항상 있어. 왜? 그때 800km를 걸으려면 지금부터 걷는 연습해야 되거든. 선생님 또 비자금을 모으고 있지. 와이프 몰래. 왜?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힘들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용기가 생겨. 버킷리스트 1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거. 참고로 선생님 걷는 걸 좋아해요. 2번째 목표는 뭐냐면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트레킹 하는 게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네팔에 한 트레킹을 하루 정도 하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목표는 네팔 트레킹을 30일 동안 하는 게 목표야. 해발 약 5,500고지 5,500m에서 걷는 거야. 이렇게 쭉 30일. 히말라야는 코너 돌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히말라야 트리움드산이라고 갔는데 그게 딱 정상에 올라가니까 그 앞에 설산이 펼쳐져 있어. 밑에는 한여름이고 올라가면 얼음이 있는 거야. 근데 얼음이 쫙 있는 곳에 양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거야. 와,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 가는 게 2번째 버킷리스트고, 마지막 3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구경을 어디서 했냐면 사막에서 했어요. 사막. 인도에 가면, 인도 중부에 가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에서 하룻밤을 낙타를 타고 사막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 그러면 저녁에 밥을 먹고 불을 다 끄면 밤중에 별을 구경을 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별이 내 가까이 있는 건 처음 봤어. 여러분, 사막의 별이 왜 그렇게 많게 보일까요? 그 도시들이 없어서. 빙고. 불빛이 없어서. 저는 사막에서 그 별빛의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꼭 꿈을 키워보세요. 사막 한복판에서 깜깜한 밤중에 하늘의 그 수많은 별의 아름다움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왜? 어둡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일어나지 마라. 뭐 그처럼 여러분 꼭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대학생 가서 뭐 배낭여행을 가면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사막의 그 깜깜한 곳에 그 아름다운 쏟아질 듯한 그 별, 그리고 별똥, 수많은 별똥을 볼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버킷리스트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이룰 때까지는 저는 죽을 생각도 없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살아갈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31일마다 저는 유언장을 써요. 매년 유언장을 써요. 그렇게 제 삶을 매 순간순간 현재를 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예. 넘어가시죠. 정은이. 저는 요즘 가족만큼이나 친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멋진 질문이다. 선생님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요. 어제도 만나러 왔어요. 저는 친구를 만났는데 25년 동안 만났던 친구 또는 10여 년 동안 만났던 친구들이 있는데 조은이처럼 좋은 친구가 되고 싶고 또 좋은 친구가 내가 되어주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도 좋아하지만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아니거든.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얘가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걸 좀 인정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딱 80에서 1m 돼요. 여러분 모든 책상은 80에서 1m 되도록 돼 있어요. 식탁가 보면 딱 80에서 1m 20 사이야. 왜 그렇게 만든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심리적 거리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리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해. 이 말은 뭐냐? 서로 바라보는 거죠. 은행나무가 서로 암솔 수수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저는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내가 그 친구를 그렇게 인정하면 그 친구도 나를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아. 나같이만은 아닐 거니까 그렇게 차이를 인정해 줄 때 좋은 친구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한 50년 정도 사니까 친구들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친구는 차이를 인정하는 친구인 것 같아.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네. 저 궁금한 걸 얘가 물어봐가지고. 그럼 일단 패스하고 또 생각했다가 또 떠오르면 이야기해줘. 인생을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 철학적이다. 인생을 어떻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요, 제가 하와이를 갔는데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뭘 하냐면 파도 타기를 즐겨요. 하와이에 이렇게 해변가가 있는데 파도가 크게 오면 크게 올수록 사람들이 더 좋아해. 왜? 더 재밌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들지 않게 사는 법이 있냐? 없어. 그런데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법은 있어. 즐기면 돼. 즐기면 돼. 그러면 훨씬 더 그 힘듦을 잘, 큰 파도가 오면 파도 타기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선생님들 지금도 끊임없이 힘든 것들이 찾아와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야. 그래? 이것도 지나가리. 또 이것도 내 인생에 지나갈 거야. 또 이 순간도 나에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 없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안 힘들고 살 것 같죠? 대학생들한테 물어봐. 더 힘들다 그래. 그리고 직장 가지면 다 좋아질 것 같지? 직장 다니는 사람 또 힘들다 그래.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지? 결혼해봐. 더 힘들다 그래. 그리고 자녀 없으면 좋을 것 같지? 자녀 있는 순간부터 또 힘들다 그래. 죽을 때까지 힘든 일 찾아와요. 그러나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 저는 솔직히 아침에 눈 뜨면 기대가 돼요. 오늘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까? 오늘 여러분 만났잖아. 재밌잖아. 이런 것들. 우리에게 힘들면 힘듦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꺼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집이 수원이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2시간 걸렸어요. 근데 2시간을 막 힘들게 오고 오늘 끝나자마자 또 강의하러 가야 돼. 이제 선생님들 강의하러. 이제 일정이 너무 바빠하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저는 즐기는 것일 것 같아요. 왜? 힘든다고 해도 그 힘든 게 없어지지 않거든. 내가 즐기면 훨씬 더 기쁘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는 질문이 아주 철학적이고. 저는 인생에 무한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찾는 방법 한마디로 정할게. 물음표를 던지면 돼요. 물음표. 답을 찾기 이전에 먼저 물음표를 던지는 거야. 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한참 힘들 때 어느 스님을 만나러 갔어. 스님, 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첫 번째 질문, 야, 너는 누구냐? 저요? 제 이름 안혜영이죠. 이름 말고, 너 누구야? 저요? 저 직업이 뭐 이거 하는데. 직업 말고, 너 누구야? 누구 아들이고. 그거 말고, 가족관계 말고, 너 누구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누구일까를 물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스님이 그래. 그러면 저 앞에 가서 나무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나무야, 나 누구니? 하고 묻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물음의 답의 내 스스로가 찾아지는 것 같아요. 답을 찾는 비결은 물음을 던지면 돼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답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동문서답 같지만 인생의 답을 찾는 비결은 묻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묻고 또 누구에게, 스님처럼 또 누군가에게, 어른들에게 또 묻고 또 친구에게도 묻고, 그렇게 물어가다 보면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소년 삶 중에 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년의 삶 중에 제일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청소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는 청소년기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생활은 너무 힘든데, 청소년기에 제일 소중한 게 뭔가라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 자기를 찾는 거. 자기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뭘 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설레임만 먹어. 설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가슴이 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자기를 찾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뭘 좋아하는가? 내가 뭘 기쁘게 살아갈까? 그래,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가슴이 설레일까? 나를 찾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색깔이 있거든. 지구에 지금 70억 인구 중에 유일한 건 나 혼자. 나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청소년기를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을 해야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스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자기답게 후회 없는 자기의 인생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 내가 없는데 누가 물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가면 참 좋겠다. 특히 규현이가 이름이 불려지는 규현이 뿐만 아니라 그거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진짜 규현이의 본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았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모양으로 규명하든, 그리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규현이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을 힘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첫째는 저에게는 이제 조금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힘들 때 그냥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저는 힘이 됐어요. 왜 그랬잖아. 힘들 때, 이 힘든 건 아무도 몰라. 그럴 때 더 절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내 힘듦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꼭 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달라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훨씬 더 손 내미는 손이 많아졌어요. 저도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누구에게 내 싫은 소리 잘 못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방법 같아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뭐 잠시 성경 이야기인데 성경의 신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신이거든. 예수님이란 사람이 신인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제자들 앞에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 너무 죽을 만큼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신이 왜 인간에게 부탁해? 이해 안 되는데 나는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야 진짜 위대함은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두 가지. 힘들 때 이겨나가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가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럴 때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나도 누군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도 누군가가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또 요청하면 도와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첫 번째, 속상하면 좀 화도 내고 그리고 좀 울기도 하고 해라. 쉽게 말하면 내 감정을 표현하라는 뜻이야. 그 표현의 방법이 좀 안전하게. 다른 사람 보고 뭐 와 화내면 이렇게 그 사람이 상처받잖아. 그냥 혼자 걸어가면서 막 씨발 막 욕도 좀 하고 그리고 진짜 슬프면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내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내 감정이 이렇게 차올라서 막 넘치는 것을 비워야 여러분 이 물에 이 통에 물을 다시 여기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부으면 돼. 이와 같이 내 감정을 좀 덜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울어도 괜찮아요. 화내도 괜찮아. 그 대신 안전한 공간에 나만의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고 화내고 울고 감정 표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좀 좋아져. 그 힘든 시기를. 그 다음 방법. 혹시 그것도 잘 안 되면 저는 감정 일기를 좀 써보라 그래요. 종이에다가 누가 너무너무나 얄밉잖아. 누구가. 그 인간 진짜 얄미워. 막 쓴 거야. 얄미워. 막 써보는 거야. 이게 감정 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쓰면 조금 이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내 감정을 말로도 좀 풀고 글로도 풀고 감정 일기를 좀 쓰고 그렇게 좀 풀어내고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선생님이 가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조그만한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상자에다가 걱정거리를 써. 그리고 그 통에 넣어. 그리고 넣고 나서 걱정을 안 해. 왜? 한꺼번에 걱정하려고. 일주일에 한 번만 걱정하려고. 그래서 걱정거리 다 써놔서 저는 토요일 날 그걸 꺼내놓고 한꺼번에 걱정하는 날로 정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모아놓은 걱정거리를 토요일 날 꺼내보니까 그때는 걱정거리였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별 걱정거리가 아닐 때도 있더라고. 또 걱정해야 될 것도 있고. 이와 같이 감정 일기도 좀 써보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내 함에 좀 집어넣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좀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도 괜찮고 또는 부모님도 괜찮고 아니면 저는 선생님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바빠서 그렇지만 좀 여유 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도움 요청하면 선생님들도 시간 내주실 수 있을 거야. 딱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 딱 찍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도 좀 받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자살 시도하였을 때 어떻게 희망을 찾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살 시도할 때 저를 붙들고 있는 저에게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희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가리.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힘든 시기에는 이게 너무나 끝도 없이 영원할 것 같아서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했던 브레이크 역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으면, 힘들 때 여러분 감정도 표현하고 다 이야기하고 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즐거웠던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좀 떠올려 보면 기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방법. 정말 멋진 질문인데, 화려하게 장식하는 방법은 나답게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화려함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연예인 돼서 화려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연예인 된다고 다 화려한 것도 아니더라고. 연예인도 힘들 때 너무 많거든. 근데 각자의 화려함이 다 다른 것 같아.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인도에는 이렇게 넘쳐나는 그 새가 뭐냐면 공작이 그렇게 흔해. 여러분 공작 봤어요? 네. 공작이 이렇게 화면 이렇게 우리 학교 지붕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공작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인도인은 공작을 제일 싫어해. 새총으로 공작을 맞춰. 왜냐하면 채소들을 그렇게 쪼사서 다 먹어. 인도는 이 공작이 아름다운 새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가장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 자기답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가슴 설레는 것도 하고, 멋지게 나답게 내 인생의 멋진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나는 그게 화려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멋지게 화려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저는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은 매 순간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살아라. 그래서 아까 또 처음 질문같이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줄 알아? 아, 그때 좀 잘해볼 걸. 해보지 않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을 때 후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그리고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는 것. 이루냐 안 이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보고 안 되는 건 후회가 없어. 근데 안 해보고 하면 늘 미련이 남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 주위에 어느 분이 그랬어요. 혜영아, 너 유학 가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저는 그때 용기가 없었어. 왜? 영어도 못하고요. 유학 가서 어떻게 생활해? 뭐 이런 걱정이 앞섰어. 근데 못 갔어. 지금도 후회가 되는 거야. 안 해봤기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인도에 1년간 살았던 이유가 거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도에 1년 살다 오니까 뭐 유학에 대한 미련은 없어. 안 해봤기 때문에 미련이 남고 후회가 되는데 해보면 후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잘 죽는 비결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럴 때 후회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 돌아왔나요? 자, 맨 마지막 우리 제이에게 넘겨주시죠. 질문은 없는데. 없어? 뭐 간단한 질문이라도 해주세요. 선생님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뭐 이런 정도 해도 되고. 네. 힘들 때 생각나는 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지나가리. 그리고 이 순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 뭐 순간순간마다 좀 다른데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킹피스를 주시죠.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짧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짧은 인생 살았는데 살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옆에 올라 힘들었던 순간 하나,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힘들었던 순간 하나,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서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힘들었던 순간 하나, 행복했던 순간 하나. 역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거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패스해도 되고, 패스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부터 할까요? 저요. 오, 멋지다. 이제는 왼쪽으로, 반대로. 안 돼. 자, 힘들었던 순간 하나, 행복했던 순간 하나. 힘들었던 순간은 아빠한테 음. 혼나고 어렸을 때 1학년 때 아빠한테 혼나고 집에서 내쫓기고 아유, 그렇구나. 속상했겠다. 힘들었어요. 그래, 맞아.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구나. 네, 응. 그리고 그래서 발바닥에 맞아서 멍들고 아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처음 비행기 타서 와. 밖에 갔을 때 언제 탔어요? 처음 탄 거는 3살인가 4살. 그건 기억 안 나니까. 네. 근데 5학년 때 그때 어디, 제주도? 아니요. 그래. 호주. 호주 가시? 와, 멋지다. 거기 갔는데 네. 비행기 이렇게 창문 열어서 노을 볼 때 가장 행복했어요. 멋지지. 그지? 하늘에 올라가서 노을 질 때 너무 멋지고, 구름 위에서 다 맑게 햇빛 났을 때 정말 멋지고. 야, 멋지다. 그런 게 행복했겠다. 패스? 그래. 패스해도 돼. 안 좋았던 기억은요. 학원이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 운동했을 때가 10시까지는 11시까지 연장해버려. 오늘 뭐 힘들었겠다, 진짜. 그때 신고하려고도 신고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못했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기억이고 그렇겠다. 더 좋았던 기억은? 제일 좋았던 기억은 야구장 예, 야구장 갔을 때? 어디 갔어요? 잠실? 어제 야구장에 대전이나 뭐 부산 부산? 그리고 수원이랑 인천이랑 잠실 다 가봤어? 와, 쌤 수원 KT 위즈 팀이고 거기 자주 가는데, 와, 수원도 가봤구나. 야, 정말 좋지. 와, 먹을 게 많아. 치킨이랑? 예, 좋았겠다. 제일 슬픈 순간은 살면서 갑자기 시험을 점수가 나왔을 때 점수가 하위권이라서 원하는 점수 아니야. 이게 내 점수 아니야. 막 그럴 때 힘들고. 더 좋았던. 좋았던 점은 말을 타봤을 때 말 타봤구나. 스님도 제주도 가서 이번에 말 탔는데, 좋더라. 진짜. 이 감동이, 진짜 좋지. 말은 동물 중에 사람과 가장 소통이 잘 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아마, 정말 멋지게. 걔는 뭐예요? 개보다 더, 말이 더 뛰어나다. 야, 승마. 다음. 제일 슬펐던 기억은 물건을 훔쳐서 혼났을 때 그랬겠다.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아직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했어? 그래. 아유, 물건 훔쳐가지고 혼났을 때 진짜 혼났겠다. 진짜. 속상했겠다. 오케이, 다음. 어디 다쳤을 때? 허리랑 다리. 허리? 다리. 많이 다쳤어요? 수술도 하고? 수술까지는 안 하고? 아팠겠다. 가장 기뻤을 때는 왜? 아직 생각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음. 가장 힘들었을 때는 7살 때 장염 걸렸을 때 하고 장염. 오, 그게 기억이 나는구나.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는 홍콩에서 야경 봤어요. 홍콩 야경. 죽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마카오에서 번지점프. 와, 번지점프 했어? 우와, 대박이다. 안 무서웠어? 야, 이게 쫙 내려올 때 그 짜릿할 것 같은데. 난 무서워서 못 하거든.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와, 그거 했구나. 야, 멋지다. 자.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제가 욕 먹고 막 혼날 때 그런 거 행복했던 점은 그냥 가족보다 친한 친구 생긴 거 친구가 생겼어? 와.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어? 예. 가족보다 더 친한 친구라고 그랬어, 지금. 그런 친구들,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죠. 멋지다. 혜성이 왜 한숨을 써?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2학년 때 제가 이모 집에 갔던 때였어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가는 이모 집이어서 정말 좋은데 갑자기 제가 뛰어서 차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뿡 뛰어서 하얀 게 보였어, 모든 게. 부딪힌 거야? 계속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전 일이 3개나 잃었죠. 웃지 마라. 그게 뿌리까지 빠졌는데 죽을 때까지 일에 3개나 잃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가 보이지만 사실 교정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그래서 제일 힘들었죠. 진짜요. 행복했던 건 뭐 좀 그렇지만 제가 기말고사인가 그런 시험인데 처음으로 뭐 문제가 몇 개밖에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다 맞은 거예요. 수학에서 최초로. 수학 다 맞았어. 그래서 조금은 좋았죠. 좋았겠다 진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요. 한 달 용돈 다 잃어버렸어요. 용돈 다 잃어버렸어? 진짜 한 달 어떻게 살아, 진짜. 진짜 제일 힘들었겠다. 얼마인데? 한 15,000원. 15,000원, 진짜. 피 같은 용돈 한 달 다 잃어버렸어. 힘들어. 또 그리고 좋았던. 제일 좋았던 적은 이제 핸드폰이 처음 생겼을 때. 그래. 네, 핸드폰 생겼을 때 좋았겠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 그치? 잘 안 외워주고. 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떠들고. 놀고 수다 떨 때. 좋지. 그러겠다. 저언니.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는 엄청 아끼고 귀여워했던 햄스터가 있었는데 죽었을 때. 햄스터 죽었을 때. 일주일 내내 울어가지고. 그랬겠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웃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았고. 그러겠다. 네. 자, 넘겨주세요. 패스. 제일 슬펐을 때는 놀다가 다리 쓸렸을 때 제일 슬펐고 행복했던 순간은 뭐냐 게임하다가요 강화 성공했을 때. 그래? 그거 중요한 거지 게임에서. 강화 15. 오케이. 자, 토끼 핏을 주시죠. 거기 행복했던 거 안 하니 한 명 있는데. 아니 2명이. 네, 2명은 그냥 패스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왼손을 이렇게 바닥에 펴보세요. 왼손을 오른손을 옆에서 하는 손에다가 왼손에 올려보세요. 여기 딱 그냥 잡지 말고 얹어 놓기만 해요. 이렇게 딱 얹어 놓기만. 자,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선생님이랑 짧지만 1시간 좀 더 됐네. 1시간 지났는데 오늘 어땠는지 느낌 잠시 나누고 마무리해 볼게요. 이거는 돌아가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쌤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부터 할까? 혜성이부터? 네. 또 돌까? 뭔가 슬픈 얘기도 듣고 뭐 다양한 것도 듣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배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청소년기에 중요한 거랑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 얘기 듣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네. 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어본 게 되게 새롭고 뭔가 되게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잘 살 것 같아. 네. 어떻게 잘 사는지 알게 되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 자살 생각은 하지 말아야. 그 중요한 말이야. 제발. 근데 생각 들 때는 있을 거야.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 인생은 왜 하다 생각했어? 인생 멋지다?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 되는. 네, 그래. 즐겁게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즐겁게 살아야 돼. 너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즐겁게 행복해. 좋아. 오늘 좋아. 선생님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만나서 너무 좋았고 힘들 때마다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고맙다. 좋은아. 저에게 되게 좋았어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손 잡아서 손 얹어봐봐. 선생님 마무리. 다. 여러분, 선생님은 사람책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들도 사람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책을 지금부터 써가고 또 앞으로 그 멋진 책의 주인공이 되어서 아름답게 그 책의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아? 너희들이 10년, 20년 지나서 또 이 학교에 와서 후배들에게 사람책으로 인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멋진 사람 될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저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